나는 새로운 인생을 당신 없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 말은 딸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고급 레스토랑 안에 공중에 걸려 있었다. 28년간 남편이었던 지우는 샴페인 잔을 여전히 들고 있었고, 그 말은 원래 하려고 했던 혜진의 성취에 대한 축하 건배를 대신해버렸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가 멈췄다. 대화는 중간에 끊겼다. 50쌍의 눈동자가 지훈과 나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사람들은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물, 고함, 드라마 같은 퇴장, 모두가 기대했던 장면. 대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직의 축하를. 나는 말했다. 내 이름은 강미정, 54세. 이 순간까지 나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히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내 커리어의 꿈을 미뤘고, 지훈의 3번의 사업 도전, 2번의 커리어 전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자기 찾기 과정을 지지했다. 우리의 똑똑한 딸 혜진을 혼자서 키웠고, 지금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졸업모를 아직도 쓴 채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4시에 한편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지훈의 어린 연인인 윤서의 모습이 들어왔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바람을 알고 있었지만 내게 말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윤서, 그녀는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고 내게 커리어 상담을 받기도 했었다. 나는 침착하게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크림색 봉투, 봉인된 채. 그것을 지훈의 접시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그가 물었다. 그의 승리감에 찬 표정이 흔들렸다. 나중에 읽어보면 돼요.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나는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 오늘은 네 성취를 기념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를 매만지고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모두에게 즐거운 오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50쌍의 눈이 나를 따라왔다. 무거운 문이 닫히며 안에서 시작되는 속삭임들을 차단했다. 밖은 아우구스타의 한여름 더위가 벽처럼 나를 덮쳤지만 나는 그것을 환영했다.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뒤에서 레스토랑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 더 이상 자신감 넘치지 않고 높고 초조한 음조였다. 미정,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계속 걸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내가 그에게 건넨 봉투 속에는 내가 몇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들어있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언제나 현실적인 사람은 나였다. 지훈은 큰 꿈을 꾸고 위험을 감수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유지했다. 딸, 혜진의 대학 학비를 내가 저축했고, 지훈은 친구의 식당 창업에 투자해 실패했다. 그가 중년의 위기라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수제 가구 판매라는 열정을 따르겠다 했을 때 나는 트루반타 금융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그 열정은 6달도 못 가 사라졌다. 나의 꿈, 여성들을 위한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 것, 늘 미뤄져 왔다. 혜진이 졸업하면, 지훈이 안정되면 그때 하자며. 그렇게 계속. 3달 전 우리 공동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다. 내가 20년간 가족 재정을 관리해온 터라 눈에 띄는 빨간 깃발이었다. 당장 지훈을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가 나를 말렸다. 어쩌면 직감이었을지도, 어쩌면 지난 1년간 멀어져가는 지훈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지우는 1년 넘게 체계적으로 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옮기고 있었다. 그는 윤서와 고급 레스토랑에 갔고 보석을 사줬으며 해병아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다. 동시에 나에게는 은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지훈이 핸드폰 잠금을 풀어둔 차에 두고 나간 틈을 타 나는 문자 메시지들을 봤다. 둘의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들, 내가 전혀 모를 거라는 확신, 그리고 졸업식 다음 날에 모든 것을 터뜨리자는 대화. 그날 바로 오늘이었다. 지훈이 잊었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나는 30년간 금융 전문가로 일해왔다. 돈의 흔적을 추적할 줄 알고 자산을 찾는 법도 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결혼 28년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내용을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에 내 쪽 가정 자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 수입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서에는 불륜 조항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파멸이 될 줄은 몰랐겠지. 그가 윤서와 탈출 계획을 짜는 동안 나는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들과 상담했고 자금 이동을 문서화했다. 불륜의 증거도 확보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지훈이 혜진의 졸업식까지 기다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훈이 몰랐던 건 이혼 서류는 오늘 아침에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그에겐 접근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언제나 세수 앞서 있었다. 나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15년 전에 함께 구매했던 아우구스타 역사지구의 고풍스러운 콜로니얼 스타일 주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 집은 지훈이 윤서와 함께 살기로 계획했던 장소였다. 내가 지훈의 문자 메시지들을 미리 본 것이 아니었다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익숙한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년간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던 공간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괴종시계가 거실 한켠에서 똑딱거리고 있었으며 지훈과 내가 한때 미래를 그리며 나란히 앉았던 가죽 소파가 나를 맞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나는 2층 침실로 올라가 옷장을 열었다. 예상대로 지훈의 옷들은 이미 여행 가방에 곱게 접혀 있었다. 내일 아침 예정대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계획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옷에는 언제나 철저했던 남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에는 늘 무심했던 남자.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렸다. 레스토랑에 있던 친구들, 혜진,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졸업식에 참석한 지훈의 여동생 윤정까지 모두가 나에게 연락하고 있었다. 나는 오직 딸의 메시지에만 답장을 보냈다. 엄마는 괜찮아. 이건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오늘은 내 날이야. 졸업을 즐기렴. 오늘 밤에 이야기하자. 사랑해. 나는 몇 달 동안 혜진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학기를 가족 문제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엔 이해할 것이라 믿었다. 혜진은 내 실용적인 기질을 물려받았고 지훈의 매력도 함께 물려받은 아이였다. 그 균형이 그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3시간이 지난 후 지훈의 찻소리가 진입로에서 들려왔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미정.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노트북을 닫고 차분히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내가 준 봉투는 그의 손에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종이를 흔들며 따졌다. 졸업식 날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그 계획을 원활히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중이에요. 당신이 이럴 권리는 없어. 내게는 모든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윤서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린 모두 선택을 해요, 지훈 씨. 혼전 계약은 이미 만료됐어. 그가 비웃듯 말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 누구든 그렇게 말할 거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아요. 12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충실조항은 결혼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하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효력이 지속된다고. 당신 변호사가 설명했어야죠. 아, 맞다. 당신 변호사와 상의조차 안 했군요.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계약이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보였다. 이 집 사반에 있는 별장, 우리의 공동 은퇴 자금, 모두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의 당당한 발표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되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우리 함께 쌓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끝내기로 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만 내가 먼저 그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전화가 주머니에서 진동을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무시했다. 윤서일 것이다. 그들의 세심하게 짠 계획이 어긋났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을 테지. 넌 언제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지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건 너무 냉정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사랑했던 남자. 2번의 유산을 함께 견디고 10번째 결혼기념일엔 나를 위해 찰스턴 여행을 계획해 주었던 그 남자. 그는 언제 변한 걸까? 아니, 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헌신적이어서 보지 못했던 걸까? 그 시간들은 나에게 아주 소중했어요.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그래서 당신의 배신이 더욱 아팠던 거예요. 그의 표정에 잠깐 연민이 스쳤다. 희망의 틈을 본 걸까? 우리가 다시 해볼 수는 없을까? 내가 실수했어. 누구나 실수는 하지.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지훈. 1년 넘게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돈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줄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과장이야. 정말 그럴까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졸업 끝나면 그녀한테 말할 거야. 공개된 자리에서가 좋아. 그녀는 사람들 앞에선 소란 안 피우니까. 그리고 그녀는 돈에 대해 전혀 몰라. 미정은 날 완전히 믿어. 그게 그녀의 약점이지. 그의 피가 얼굴에서 사라졌다. 우리 대화 녹음한 거야. 불법이잖아. 조지아주에선 아니에요. 한쪽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였죠. 사적인 장면은 녹음하지 않았어요. 난 잔인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단지 당신이 나를 기만한 계획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지훈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전화 좀 해야겠어. 그래요.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좋겠네요. 어디로 가는데?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윤정 씨 댁에서 지낼 거예요. 오늘 밤은 거기서. 윤정이? 내 여동생 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많이 실망했어요.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당신과 윤서를 처음 보고는 처음엔 당신에게 경고했죠.
당신이 끝내겠다고 했기에 믿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나에게 말했어요. 그는 충격을 받았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이다. 윤정과 나는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가 여동생이 내 편에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모두가 날 배신하고 있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러니하죠. 나는 말했다. 나는 핸드백과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일 저녁까지 당신 짐을 다 빼세요. 그 후엔 자물쇠가 바뀔 거예요. 그가 애타게 내 뒤를 따라오며 외쳤다. 혜진은 어쩔 거야? 이게 걔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각 안 해봤어?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안의 분노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우리 딸을 방패로 쓰지 마요, 지훈. 당신이 해병아 인생을 계획할 때 혜진은 당신의 우선순위에 없었잖아요. 그의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그는 화면을 보며 신음했다. 문제라도? 윤서가 벌써 아파트에 도착했대. 짐도 옮겼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 아파트 공동 명의로 계약한 거 말이죠. 지난달에 신청서 썼던 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워 보였다. 임대사무소에 확인해보세요. 그 계약 신용 문제로 보류됐어요. 집 전화로 확인 전화가 와서 내가 처리했죠. 나는 집을 나섰다. 지우는 이제야 그의 완벽한 새 인생이 얼마나 허상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있었다. 윤정의 집은 시내 건너편 대학교 근처에 자리한 아담한 주택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꼭 끌어안았다. 혜진한테 연락받았어.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 나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솔직하게 말했다. 생각보다 나아. 그녀는 이미 와인을 따두고 있었다. 주방에서 2잔을 따라 손에 들려주었다. 지훈이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자리를 이용할 줄은 몰랐어. 레스토랑에서, 모두 앞에서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나는 와인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날 모욕 주기 위한 의도였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굴어봤자 비이성적으로 보일 테니까. 윤정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우리 오빠가 원래 드라마틱한 면은 있었지만 이건 선을 넘은 짓이야. 우리는 그녀의 선룸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분들과 책장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윤정은 결혼하지 않았고 학문과 자유를 즐기며 살아왔다. 나는 종종 그녀의 그런 삶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 봉투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이혼 서류와 지훈의 금전적 속임수, 그리고 혼전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 계약이 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말하자 윤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계약 기억나. 오빠가 얼마나 강조했는지. 아버지가 그때 사업자금 준 직후였잖아. 미래 수입을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아이러니하지. 그게 결국 자기가 만든 덫이 될 줄이야.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녀는 숨가쁘게 말했다. 지금 가고 있어. 이모 집으로. 그럴 필요 없. 벌써 출발했어. 그녀가 말을 끊었다. 아빠가 사람들한테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고 떠들고 있어. 엄마가 몇 달 동안 계획했다느니 악의적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다. 지우는 늘 이야기를 바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해왔다. 그냥 두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20분쯤 지났을까. 혜진이 도착했다. 아직 졸업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악몽을 꾼 어린 시절처럼 내 품에 안겼다. 왜 말 안 했어,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내 어깨에 파묻힌 채 떨리고 있었다. 내 마지막 학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오늘은 너의 날이었으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물러섰다. 그런데 결국 아빠가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혜진은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어떻게 바람을 알게 되었고 재정적인 배신을 밝혔고 지훈과 윤서가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까지.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는 느꼈어. 그녀는 고백했다. 계속 전화만 보고 자꾸 무언가에 신경 쓰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진실을 보기 어려운 법이야.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 전화에 문자가 왔다. 내 변호사인 박필립 변호사였다. 긴급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사전에 파악한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었고 이혼이 끝날 때까지 지훈은 제한적인 금액 외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사바나 부동산 계약은 무산되었고 윤서에게 약속한 새 인생은 이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윤정과 혜진에게 보여주었다. 잘 됐네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딸의 단단한 말투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나는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그는 여전히 나 아빠야. 너와 그의 관계는 나와 별개야. 언젠간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나를 꼭 껴안고 자랑스럽다고 했어. 그런데 몇 시간 후엔 가족을 산산조각내는 발표를 하다니. 문이 울렸다. 윤정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표정이 굳어졌다. 지훈이 왔어. 그리고 윤서도 같이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드디어 이 상황이 정면으로 마주칠 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듯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년 동안 나는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조율해왔다. 하지만 그 역할은 이제 내려놓았다. 문께 선 지훈과 윤서를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조율자가 아니라 중심에 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윤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몸을 이리저리 옮기며 눈동자가 방안을 계속해서 훑고 있었다. 37세, 그리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보다 17살 어렸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 진짜 어려움을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엷게 깔려 있었다. 지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분노로 굳은 얼굴, 눈 밑에 드리운 그림자, 오전의 초조함이 이제는 분명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미정아, 제발 이 미친 짓 좀 멈춰. 그가 말했다. 계좌 좀 풀어줘. 우리 어른답게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지훈 사이에 서듯 나섰다. 그랬으면 좋았겠네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먼저 어른답게 행동했더라면. 지훈은 그제야 딸의 존재를 인식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혜진아,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고?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내 졸업식에서 가족을 폭파시키는 발표를 해놓고 상관없다고. 윤서가 조심스레 지훈의 팔을 건드렸다. 지훈씨, 우리 그냥 가는 게... 그러나 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다. 아니야, 미정이랑 끝까지 얘기해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윤정이 팔짱을 끼며 나섰다. 우리 형수님은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수년 동안 나는 갈등을 피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배려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계좌는 예심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나는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3일 후면 예심이 열리니 그때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3일이나. 지우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그동안 나는 뭘 하라고? 개인 계좌가 있잖아요. 당신이 1년 넘게 돈을 옮겨놓은 그 계좌. 생활비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따로 계좌가 있었어요.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피했고 윤서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복수야, 미정. 너답지 않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그럼 당신은 나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을 몰랐고요. 혜진이 윤서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아빠가 내 졸업식에서 그렇게 발표할 줄 알고 있었어요? 윤서는 순간 움찔했다. 나는 그냥 둘이 조용히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 그녀를 노려봤다. 그들 사이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릴 듯했다. 나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내 일이 아니었다. 윤정이 강하게 말했다. 둘 다 이제 가주세요. 혜진이를 더 이상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혜진아, 지훈이 다시 한번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진은 단호히 손을 들어 막았다.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가족을 해체하는 방식에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조용히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그걸 일부러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가 교재값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2개를 뛰고 있었을 때 아빠는 우리 집 돈을 빼서 다른 여자한테 쓰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역겹고 비겁한지 몰라요. 방 안은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침묵 속에서 지우는 마침내 물러섰고 윤서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윤서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문 앞에서 지우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미정. 나도 싸울 거야.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시도해보세요. 환영이에요. 문이 닫히고 나자 혜진은 무너지듯 내 옆에 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한 적 처음이에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옳은 일을 하는 건 언제나 아프단다. 윤정이 우리에게 와인을 새로 따라주며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는 잔을 들며 생각했다. 그래, 이 끝은 어떤 시작에 불과하다. 예심은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작은 법정에서 열렸다. 나는 박필립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고 지우는 급하게 고용한 젊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가족법이 아닌 기업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였고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에서 경험 부족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 또한 지훈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전장에 들어선 셈이었다. 법정에 앉아있는 판사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으며 감정적 과장이나 불필요한 소란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우리가 서류로 제출한 혼전 계약서를 천천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조항들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핵심을 짚어냈다. 이 서류는 유효합니다. 그녀가 안경 너머로 지훈의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젊은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다. 판사님, 결혼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만료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계약서 18조를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혼인 기간 동안과 그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만료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훈은 불안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옆의 변호사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었다. 판사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또한 계약 23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모든 재정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현재 지훈 씨는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자금을 숨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무리했다. 공동 계좌에 대한 동결은 유지하며 추후 금융조사 후에 자산 분할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훈 씨의 개인 계좌는 접근 가능합니다. 미정 씨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 내 불륜 조항에 따라 정당합니다. 지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의자에서 등을 젖히며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판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계약서를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이며 이 법정은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가 30일 후로 지정되며 예심은 마무리되었다. 법정 복도를 나오는 길, 지훈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절박함과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미정아, 제발,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28년을 함께 했잖아.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과의 28년은 내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바로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이토록 파괴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멈추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지훈은 마침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무게를 실감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의 이야기와 진실은 빠르게 소셜 커뮤니티와 지인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일부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고 또 다른 일부는 순수한 호기심 혹은 가십거리를 찾기 위한 연락이었다. 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피하며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지훈 씨와 나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인생에선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동시에 지훈이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 성공한 사업가, 헌신적인 가족의 남자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공동 계좌가 동결되자 그는 윤서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해병아 부동산 거래도 결렬되었으며 예약했던 고급 차량도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윤서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윤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통쾌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새 소식 들어봤어? 무슨 일인데? 나는 잔잔하게 되물었다. 윤서가 짐 싸서 나갔대.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게 더 신기했다. 지훈의 사업이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봐. 저축도 거의 없고 계약서에 묶여있는 자산은 접근도 안 되고 윤서는 재정 문제 있는 사람과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더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남자는 언제나 환상을 잘 포장하는 데 능했다. 그와 달리 나는 차분히 나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예전부터 따로 모아왔던 자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시내 한복판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오랫동안 꿈꾸었던 여성 금융상담 회사를 시작했다. 첫 고객은 역시 이혼을 겪고 있는 두 여성이었고, 입소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겪고 있는 여성들, 이혼, 사별, 커리어 전환 등을 경험 중인 이들에게 금융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도와주었다. 그 일은 그 어떤 직장 생활보다 깊은 만족감을 주었고, 마치 내가 진정한 소명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혜진은 졸업 후 찰스턴의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지금 하는 일,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내가 그때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여성들에게 주는 것뿐이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잖니. 이제 나는 지훈의 아내라는 정체성이나 혜진의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멘토였고, 스스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위기에 빠진 여성들에게 재정적 해답을 주는 안내자였다. 최종 이혼 심리는 우리가 결혼한 지 정확히 29주년 되는 날 열렸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을 상징적으로 마무리 짓는 날이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평온한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고, 필립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반면 지훈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크서클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의 세련됨과는 달리 어딘지 초라해 보였다. 그가 나 없이, 내 조언과 재정적 기반 없이 운영하던 사업은 빠르게 침체되었고, 윤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사바나의 어느 부동산 개발자와 새롭게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우리의 공동 친구들 역시 진실을 알게 된 뒤로는 그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지훈이 그토록 아꼈던 사회적 이미지 또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판결했다. 불륜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금융적 기만이 있었으며, 계약서의 조건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훈은 개인 소지품, 침체된 사업, 그리고 자신의 개인 계좌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금액만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이미 법적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는 이제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며 살아가야 했다. 반면 나는 우리가 함께 살던 주택, 은퇴 자금의 대부분, 그리고 공동투자 자산의 70%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깊은 정의감으로 가슴을 채웠다. 29년 전 지훈이 자신의 미래 소득을 지키겠다며 고집했던 그 혼전 계약서가 지금은 내 재정적 독립과 새 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이러니이자 고요하지만 강력한 정의였다. 법정을 나서는 길목에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의 말은 기대 섞인 절박함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 문은 이미 닫혔어.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리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아마도 지난 수년간 그가 내게 한 말 중 가장 정직했던 말일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지나간 시간에 작별을 고했다. 고통스럽고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그 긴 여정을 뒤로 한 채 진정한 나의 삶을 향해 나아갔다. 6개월이 흘렀다. 강미정 여성재정 컨설팅 센터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나는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했고 2명의 어소시에이트를 고용해 팀을 꾸렸다. 우리는 특히 이혼, 사별, 경력 전환 등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겪는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나의 경험과 전문성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여성이었고, 타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이자 동반자였다. 내가 한때 묻어두었던 꿈,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재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목표가 이제는 생생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혜진은 매달 한 번씩 주말마다 방문했고, 우리 둘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엄마, 아이러니한 거 알아요? 만약 아빠가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절반은 가져갔을 거예요. 나는 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다. 맞아.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게 되지. 그 말을 하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서 잃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신뢰였고, 되찾은 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타인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자신을 지워왔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인내하고 타협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더는 숨지 않아도 되었고, 더는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지훈에게 건넨 크림색 봉투는 단지 법적 절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탈출의 열쇠이자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 문 뒤에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새로운 내가 있었다. 다시 설계한 재정적 미래와 함께 나는 더욱 강인해졌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해졌다. 나는 이제 어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